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본자 스튜디오의 김 팀장이고요. 저는 본자 스튜디오의 홍 팀장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정말 반갑고 너무 기쁜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저랑 홍 팀장님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GDP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 GDP를 통해서 우리 허경영 후보님의 삼삼 정책을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주제로 허경영 후보님의 삼삼 정책에 공실력을 더하려고 하느냐,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양적 완화라는 주제입니다. 양적 완화요? 예. 그러니까 홍 팀장님,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 GDP로 허경영 후보님의 삼삼 정책을 한번 설명을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GDP 하나만 알아도 허경영 후보님의 정책이 정말로 위대하고 강력한 정책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GDP에 이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양적 완화, 양적 완화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후보님이 강연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양적 완화잖아요. 양적 완화 해야 한다. 파일을 늘려야 된다. 뭐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걸로 알아요. 양적 완화를 해야지 우리나라가 살아난다. 경제 살아난다. 그래서 가계부채 다 탕감하고 뭐 소비 늘리고 투자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현재 그 기존의 양적 완화가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실시하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 일본의 양적 완화, 유럽 연합의 양적 완화가 있는데, 이 기존의 양적 완화가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표는 뭐냐? 두 번째는 또 이제 허경영 후보님의 양적 완화는요, 이제 전 세계에서 실시하는 양적 완화랑은 그 메커니즘이 아예 달라요. 사실상 그냥 다른 정책이라고 봐도 돼. 아, 이름은 양적 완화로 같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예, 사실상 둘 다 돈을 찍어서 시중에 공급하는 거 똑같아요. 네. 전 세계 양적 완화도 돈을 찍어서 시중에 공급하는 거야. 허경영 후보님의 양적 완화도 돈을 찍어서 시장에 공급을 하는 건데, 그게 공급하는 그 루트가 아예 다르다 이거야. 루트가 다르다. 네.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값도 아예 다른 거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경영식 양적 완화가 경제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가계 소비 활성화라든지 기업 투자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허경영 후보님 식의 양적 완화가 훨씬 더 그 도움이 되는데, 그 왜 부분은 그런지를 이제 설명해 주신단 말, 얘기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목표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기존의 양적 완화가 어떻게 작동되냐. 네. 두 번째, 허경영식의 양적 완화는 어떻게 작동되냐. 자, 그러면은 홍 팀장님에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네. 홍 팀장님, 양적 완화라고 하면은 어떤 네. 느낌이 떠오르세요? 뭔가 시장에 양적으로 돈을 풀어서 시장을 완화시킨다? 글자 그대로 보면은 뭔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 팀장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는 시각이 그거예요. 일단 국민의 대다수는 양적 완화가 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나마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양적 완화라고 하면은 양적 완화? 그거 그냥 돈 찍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로만 그 개념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기존에 전 세계에서 실시하는 양적 완화가 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칠판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홍 팀장님이 이 그림을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엄격히 말하면은 양적 완화는 정확히 어떤 거냐? 이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통화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요,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고사하거든요. 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인하한다든지, 네. 또는 지급 준비율을 인상한다든지 인하한다든지, 또는 뭐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뭐 어려운 것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 있는데, 그렇게 실시하는 통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적 완화라는 거예요. 양적 완화가 예. 중앙은행이 취하는 정책이다? 예,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정책 중에 하나다. 양적 네. 완화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네. 정부가 하는 게 아니야. 정부가 하는 거는 재정 정책이에요. 번외지만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막 가게랑 기업한테 세금을 걷어. 은행한테도 세금을 걷어.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공공사업 같은 명목으로.
그런 게 바로 재정정책인 건데 정부는 그러한 재정정책을 하고 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하는데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이다. 일단 이걸 알아야 돼. 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양적 완화는요 시중은행들이 네.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가지고 있어요. 시중은행들이 예. 자산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자산이란 게 뭐냐? 예를 들어서 국채라든지 회사채 또는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담보예요. 홍조경 팀장님이 국민은행의 사장이야. 네. 나는 그냥 일반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2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2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내가 돈이 수중에 1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집을 사려면은 1억을 어디선가 빌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홍 팀장님에게 내가 1억 원을 빌려오는 거야. 음. 빌려오는 대신에 내가 그 집을 홍 팀장님에게 담보로 주는 거예요. 담보로 맡기는 거야. 아, 담보로? 네. 우리 일반적으로 다 집 살 때 그렇게 대출 깨워서 사잖아요. 네. 네. 그 담보가 바로 주택 저당 채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어쨌든 그래서 홍 팀장님 같은 은행장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가지고 있어. 담보로 받아온 것들. 네. 그러한 것들이 바로 국채라든지 회사채 또는 부동산 담보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양적 완화는요. 이 중앙은행이 이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요. 네. 사고 그만한 돈을 시중은행에게 공급을 하는 거야. 이게 양적 완화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좀 원래 시장 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사요. 좀 더 비싸게 사야지 얘네들이 팔 거 아니야. 후하게 사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시중은행들이 그러면 홍 팀장님 같은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막 그 담보를 막 얘네들한테 파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라도 시중은행에게서 중앙은행이 매입한다? 자산들을 예. 조금 더 비싼 값이라도 주고. 아, 네.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간단하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입하고 그만한 돈을 공급을 한다. 이게 양적 완화거든요. 그 돈은 어디서 나나요? 중앙은행이 그걸 살 수 있는 돈은요? 그 돈이 어디서 날까요? 당연히 중앙은행이니까 그 돈은 얘네들은 찍으면 돼. 그냥 찍어요? 네. 중앙은행 얘네들은 그 화폐를 담당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얘네들은 돈을 무한히 찍을 수 있는 주체잖아요. 그런 기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사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중앙은행의 목적 자체가 얘네들은 민간 기업이 아니에요. 네. 그냥 얘네들은 그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양적 완화는 간단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인데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비싸게 사고 그만한 돈을 준다. 그러면 홍 팀장님 이 양적 완화의 목적이 뭐냐면요. 그냥 간단해.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경제를 살리려다 보니까 양적 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위구심이 들잖아. 아니 그러면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돈을 공급한다 해서 이게 어떻게 그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걸까? 이게 궁금하잖아. 그냥 제 생각에는요. 네. 시중에게 돈이 많아졌어. 은행들은 돈을 굴리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굴리려다 보니까 뭐 대출도 좀 더 후하게 해주고 평상시보다 대출에 대한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만큼 기업이나 개인들도 돈을 좀 더 쉽게 끌어다 쓸 수 있고 그런 뭐 투자가 활성화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장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돈을 풀기 위해서 진행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그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뭐냐? 그러면 어쨌든 시중은행들은 자산을 팔았으니까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게요. 얘네들이 돈이 많아졌단 말이야. 그럼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양적 완화 하기 전보다 상대적으로 이 돈을 기업과 가게에게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겠죠. 네. 더 낮은 금리로. 왜냐면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러게요. 더 낮은 금리를 받아도 충분히 빌려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주식 투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은행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슬슬 나오는구나. 예. 은행이 가게나 기업한테 돈을 빌려줄 뿐만 아니라 투자은행이라고 하면은 네. 주식을 직접 투자해. 아, 그렇군요. 또는 부동산 시장에 가서 부동산을 투자해. 또는 채권 시장에 가서 채권을 사. 그렇네요. 국채를 다시 사. 네. 다시 더 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양적 완화는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그런 것들을 사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샀어. 돈을 줬어. 그랬더니 시중은행이 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국채를 사는 거야. 이러한 작용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네. 하여튼 이게 돈이 은행으로 가. 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값이 여기서 퍼져나가는 갈래가 되게 많아요. 네. 주식으로 갈 수 있고 부동산으로 갈 수 있고 채권으로 갈 수 있고 상품으로 갈 수 있고 가게로 갈 수 있고 기업으로 갈 수 있고 그 갈래가 많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심장이야. 그러니까 심장에 피를 공급했어. 그랬더니 심장을 통해서 이제 혈액이 막 온몸으로 번져 나가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목적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거를 목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목표가 끝난 거야. 홍 팀장님이랑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 양적 완화는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거고 시중은행에게 돈을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가게나 기업이나 얘네들한테 돈이 공급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돈이 공급되면 만약에 가게한테 돈이 공급이 되면은 가게는 소비를 더 늘릴 수가 있는 거고 네. 기업한테 돈이 공급되면은 기업은 투자를 더 늘릴 수가 있는 거고 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저희는 양적 완화의 메커니즘이랑 그 목표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전 세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양적 완화가 실시가 되거든요. 네. 근데 현재 전 세계에서 실시되는 이러한 양적 완화는요. 이게 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큰 도움이 못 돼요.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건데 미국만 해도 미국이 그 2008년 리먼 파산 사태 때 네. 그 양적 완화로 한 3, 4조 달러? 자산을 한 4조 달러어치 구입을 합니다. 이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라든지 네. MBS를 네. 한 4조 달러어치 구매를 해. 중앙은행이요? 예. 네. 사고 그만한 4조 달러를 시중은행에 공급을 한 거예요. 네. 일본도 아베노믹스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8천조 원? 8천조 규모 어치 했고요. 유럽연합도 한 몇천조 규모로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양적 완화를 한 그 규모에 비해서는 네. 그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가 활성화할 때는 그 규모가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로 1,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매입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 100조 원 규모밖에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야. 1,000조를 썼는데 예. 네. 왜 그런 거 하니?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홍 팀장님, 봐봐요. 현재 전 세계의 양적 완화는요. 중앙은행이 어쨌든 시중은행에게 네. 자산을 사고 돈을 줬어.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졌는데 그 이후로 경제를 살릴지 말지는 이 시중은행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시중은행들도 결국에는 그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집단이잖아. 그렇죠. 얘네들도 돈 벌려고 바락바락 애쓰는 애들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냥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그 돈을 벌어다 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네. 이 말이 뭔고 하면은 양적 완화를 보통 언제 합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 양적 완화를 한단 말이야. 네. 그럼 어쨌든 그럼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은행에게 돈이 공급이 됐어. 근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함부로 막 빈민층 그리고 하위층 이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뭐 회수를 못 할 수가 있겠네요. 돈을 떼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게요. 회수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행도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게 무서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을 때는요.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네. 양적 완화로 한 돈을 한 4천조를 공급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1,000조 원만 빌려주는 거야. 개인들에게? 네. 네.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그 중에 한 1,000조 원만 빌려주는데 네. 그 돈도 누구한테 빌려주냐? 개인 중에서도 뭔가 싹수 좋아 보이는 사람. 신용이 좋은 사람들. 상류층. 네. 뭔가 상류층들 위주로 먼저 빌려줘. 기업도 뭔가 상류층들 위주로 빌려줘. 네. 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돈을 먼저 빌려준단 말이에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준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빌려가는 이 주체들은 돈을 왜 빌려가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기는 돈 벌 자신이 있다는 거야. 뭔가 자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네. 돈 벌 자신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네. 너네 소비 좀 해라. 물건 좀 사라. 상품 시장에 가서 물건 좀 사고 기업 너네들은 빌린 돈으로 뭐 투자 좀 해가지고 상품 생산량을 좀 늘려라.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는 양적 완화가 어떻게 가냐. 얘네들이 그 빌린 돈으로 그냥 주식 사. 주식시장에 가가지고 막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의 버블을 만드는 거야. 시장에 안 가고. 예. 네. 이게 실물 시장으로 안 가요.
실물 시장으로 안 가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막 자산의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시로 네. 한국이 코로나 터지고 한국판 양적 완화 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양적 완화 하기 전에는 코스피 지수가 20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양적 완화를 하니까 양적 완화를 했어. 그래서 시중은행들에게 돈을 공급을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돈 찍어내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주식시장으로 막 몰빵을 하는 거야. 부동산도 버블이 많이 생겼던 게 그 때문인가요?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죠. 아, 영향이 그렇구나. 크다고 보죠. 왜냐하면 경제는 약간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자산시장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라고 네. 하면서 우리나라 그 2030 청년 대다수가 뭐 영끌했다고 하잖아요.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막 은행에서 대출을 했다. 대출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한다. 부동산 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코스피 지수가 3천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게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최근에는 이제 또 코스피 지수가 3천에서 이제 2,600까지 떨어졌어. 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목표는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이거를 목적으로 양적완화 하는 건데 실제 전 세계에서 양적완화를 실시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주식시장 가격이 올라.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채권으로도 들어가가지고 막 10년짜리 장기물 국채가 있잖아요. 그런 게 막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이게 또 결국에는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내려간다. 네, 금리는 내려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국채의 금리도 내려가고 네.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걸 또 지칭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뭐냐? 이게 K자 경제 회복 국면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애는 자산 시장이야. 자산 시장. 네. 네. 근데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애는 실물 시장이야. 이게 전 세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 계속 올라. 주식이랑 네.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 네. 근데 실물 시장에서 파는 그 물건의 생산량은 점점 떨어져. 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정말 동감되네요. 우리나라도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홍 팀장님, 이게 말이 회복 국면이지. 이게 어떻게 회복이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지. 그렇네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네. 네, 결국에 자본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전 세계 나라들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거야 지금. 이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돈을 풀었는데 시중은행이 돈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에게 돈이 대출이 되는 거는 주로 상류층, 신용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분배가 되고 또 그 나머지 돈은 뭐 주식시장이나 다른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버블을 형성하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는 실물시장은 더 안 좋아진다는 말씀 요거 하나로 표현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말로는 K자 회복 국면 뭐 그러는데 네. 사실상 이게 회복이 아니야. 그냥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예요 이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GDP에 영향을 주는 거는 홍 대장님 네.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이 자산시장이 GDP에 영향을 끼쳐요? 실물시장이 GDP에 영향을 끼쳐요? 자산시장의 그 소유권 이전은 GDP에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고 저는 배웠으니까 실물시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물시장이 결국에 GDP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GDP라는 거는 네. 연간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의 총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경제 성장률은 이 실물시장에 달려 있는 거란 말이야.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근데 어쨌든 양적 완화 했는데 그 돈이 소비랑 투자로 이어지지가 않아. 그냥 자산시장에 버블만 생겨나. 그러면서 있는 자들의 자산만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있는 자들의 자산만 더 늘어나는 거죠. 김 팀장님의 말을 들으니까 지금 한국 경제 구조가 뭔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한 4천조 원, 한 4천조 원 어치 자산을 매입했다 했잖아. 근데 그 중에 한 1,000조 원만 이렇게 퍼져 나간다 했잖아요. 아, 네. 그럼 나머지 3천조 원은 어디로 갈까? 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 1,000조 원만 어쨌든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제 말의 요지는 1,000조 원만 이렇게 시장에 풀린다 해도 그 1,000조 원의 대부분도 이제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1,000조 원의 대부분도. 그러니까 실물 시장으로 가는 건 한 400조밖에 안 될 거야. 4천조 풀었는데 400조밖에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어쨌든 그 나머지 3천조는 어디 있냐 이거야.
제가 실제 예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연준의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네. 홍 팀장님, 그 지급준비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제도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홍 팀장님이 그 네. 은행이야. 그래서 홍 팀장님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네. 그러면은 그 지급준비금을 법적으로 이걸 정해놔요.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금이 10%야. 그러면 홍 팀장님은 최대 90만 원까지밖에 대출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은행일 때요. 네. 나머지 10%는 지급준비금으로 이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급준비금 제도거든요. 이게 지급준비금 제도인데 초과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초과 지급준비금이라는 건 뭐냐? 홍 팀장님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놓은 지급준비금은 10%야. 근데 홍 팀장님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70만 원만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원래대로라면 한 90만 원은 대출로 해줄 수가 있는데 예. 70만 원만 대출해주고 30만 원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홍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초과 지급준비금은 얼마예요? 초과 지급 준비금은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20만 원이 초과된 건가요? 그렇죠. 20만 원이 초과 지급준비금이야. 그 현재 전 세계 은행들은요, 이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 계좌에 넣어놔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 명목으로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 계좌로 이걸 다시 이체를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으로 그 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초과 지급준비금 금리라는 게 있어요. IOER이라는 건데, IOER. 네. 이 초과 지급준비금 금리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홍 팀장님이 은행인데 초과 지급준비금 명목으로 중앙은행에 이 돈을 짱 박아 놔. 네. 그럼 짱 박아 놓으면은 이거를 매년 금리를 쳐서 준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네. 중앙은행이 그걸 매년 금리를 쳐가지고 홍 팀장님에게 그 이자를 꼬박꼬박 홍 팀장님에게 주는 거예요.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를요? 예, 예. 네. 그래서 미국은 현재 그 IOER이 0.1%예요. 예를 들어서 홍 팀장님이 그 100만 원의 초과 지급 준비금을 이 연준에다 갖다 넣어. 그럼 매년 1,000원씩 이자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미국이 리먼 파산 사태 일어나고 나서 양적 완화로 한 4천조 원 정도의 자산을 매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중은행에게 4천조가 들어갔어.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이 시중은행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그 4천조 원 중에 3천조 원은 다시 중앙은행에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짱 박아 놓은 거야. 네. 이해가 되세요? 이걸 그냥 짱 박아 놓은 거야. 그럼 왜 짱 박아 놓느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괜히 대출을 해줬다가 떼먹힐 것 같은 거야.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냥 중앙은행에 넣어가지고 그 IOER 금리라도 받아먹자 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짱 박아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양적 하나로 4천조를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경기 회복에는 400조밖에 안 된다. 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해서 돈을 100% 풀었지만 이게 경제에 선순환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한 10%밖에 안 됐다. 굉장히 미미하네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는데 돈은 다시 중앙은행에 들어와 있는 웃기는 상황이네. 웃기는 상황인 거죠. 저희 양적 완화의 되게 단면적인 면만 알았는데 이렇게 김 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모르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다각화로 이해가 되네요. 제가 그 연준의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이 초과 지급준비금이 이게 양적 완화 하고 나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네. 그런 통계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럼 양적 완화가 뭔지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은 솔직히 다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허경영 후보님식 양적 완화가 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기존의 양적 완화랑 허경영 후보님식의 양적 완화는 양적 완화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홍 팀장님. 그럼 네. 지금부터는 이제 허경영 후보님식 양적 완화예요. 네.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허경영 후보님식 양적 완화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기존의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거래예요. 이게 기존의 양적 완화거든요. 네. 근데 허경영 후보님식 양적 완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통으로 중앙은행한테 자금을 조달받는 거야. 네. 정부가 직통으로 중앙은행한테 국채를 발행해요. 네. 뭔가 특수한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제로 금리에. 금리가 제로야. 나중에 뭐 이자 안 내도 돼. 금리가 제로야. 네. 그런 국채를 중앙은행에게 팔고 그리고 2천조 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심하면은 1년에 4천조까지도 가능해. 왜냐면 전 국민한테 1억씩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직접 중앙은행한테 채권을 발행하고 그만한 돈을 가져온다. 이게 큰 차이인 거죠. 현재 기존의 양적 완화는 은행 간의 거래인데 허경영 후보님이 양적 완화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거래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허경영 후보님이 양적 완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허경영 후보님의 그 정책 중에 그게 있잖아요. 18세 이상 1인당 1억 원씩 지급. 네. 이라는 정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직접 코로나 생계지원금? 예. 코로나 생계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기존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의 돈이 시중은행에게 갔는데 허경영 정부에서는 중앙은행의 돈이 정부에게로 가는 거네요. 1차적으로. 네. 그리고 거기서 전 국민에게 뭐 1억 원씩 지급한다거나 국민 배당금 주고 얘는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중은행들이 지들 맘대로 하는 거야. 얘네들의 자유의지가 끼어 있어. 그렇네. 얘네들은 지들 돈 벌려고 행동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얘네들이 만약에 돈을 공급한다 해도 이거는 빌려주는 형식이에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중은행에 가고 여기서도 빌려주는 형식으로 가는 건데 허경영 후보님은 중앙은행에서 바로 직통으로 정부에게 가고 여기서 공짜로 주는 형식이라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제가 기존의 양적 완화랑 허경영 후보님식의 양적 완화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얘네들은 빌려주는 거고 이게 상류층 위주로 주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그걸로 갖다가 뭐 물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1%들 위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허경영 후보님은 대다수의 국민들, 100%의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홍 팀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한 명이 100억 원을 가지고 있을 때랑 100명이 100억 원을 가지고 있을 때 네. 각각 1억씩 가지고 있을 때 뭐가 실질적으로 더 소비가 활발히 증대할까? 100명이 여러 명이 그 돈을 나눠 가졌을 때죠. 여러 명이 골고루 그 돈을 분배 받았을 때가 네. 전체적인 소비가 더 활발히 일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말로 허경영 후보님께서 뭐 트리클 다운, 트리클 업 얘기하잖아요. 이 기존의 양적 완화는 트리클 다운식인 거예요. 네. 약간 낙수 효과를 노리는 거야. 오케이, 상류층 너네들이 잘 되면 거기서 콩고물이 좀 떨어질 거 아니냐. 하위층한테. 네. 이게 트리클 다운식이고 그럼 허경영 후보님은 트리클 업 형식인 거죠. 아예 그 빈민층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네. 똑같은 양적 완화라는 단어지만 이게 작동 원리나 적용 대상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네요. 예.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워낙 우리 국민들이 돈 준다고 하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도 알 것 같아. 지금의 이 기존의 제도는 예. 가진 자가 계속해서 뭔가 쥐고 있으면서 조금씩 나눠주는 것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시중에 돈 풀라고 했는데 김 팀장님 말씀대로 시중은행이 돈을 그냥 빌려줘. 거기에 대한 이득도 다 챙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푼다고는 했는데 우리가 진짜 그런 어떤 혜택을 보거나 소비가 진짜 늘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대출 더 쉽게 할 수 있는 정도? 아니면 뭐 주식시장에 자산이 모여드니까 뭐 내가 투자한 주식이 한 몇만 원 올랐다.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그 찍어냈던 돈이 있는 자에게만 계속해서 편향되고 있는 게 지금의 구조인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허경영 후보님처럼 야 그런 돈들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공약이 다소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게 이런 상대적인 차이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전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기존의 양적 완화는 네.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구조예요. 그렇네요. 근데 허경영 후보님의 시기의 양적 완화는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하는 거야. 빈민층이 이제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니까 전체적인 소비도 늘어나게 되고. 네. 자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댓글을 봤는데 뭐 초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베네수엘라 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댓글이나 반응이 봐봐요.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게 뭐 그래서 이렇게 양적 완화 그럼 4천조 하면은 뭐 라면 하나에 한 5만 원 되겠네 뭐 이런 댓글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댓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최근 거기에 대해서 카이스트 마미소님께서도 되게 조곤조곤 좋게 경제 측면을 되게 잘 설명해 주신 영상을 저도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잘 봤는데. 김 팀장님도 보셨어요? 네, 봤는데 그 맞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자산 시장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약간은 올라간다고는 보죠. 근데 막 베네수엘라처럼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봐봐요.
홍 팀장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현상이에요, 홍 팀장님?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네. 그 말은 그러면 물건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물건 가격은 올라가는 거네요, 물가는. 그렇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우깡 500원이던 새우깡이 700원, 800원 이렇게 되었듯이. 그러니까 물건 가격의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네. 뭐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수요 상승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려는 그 수요가 많아질 때, 네. 그때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물건이 거예요. 잘 팔릴 때. 네. 두 번째로는 공급 하락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음. 그 물건을 원하는 수요는 일정해요. 일정한데 그 물건의 공급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급량이 원래 100이었는데 수요도 100이고 공급도 100인데 갑자기 공급량이 100에서 90, 80, 7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품귀 현상으로 인한 거네. 예. 네.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같은 거 생기면 달걀 공급량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달걀값 폭등하잖아. 네. 이런 현상. 파 농사가 안 됐어. 그래서 파 공급량이 안 됐어. 네. 팥값이 금값이 돼. 아, 그렇군요. 이런 게 공급 하락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이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 원가 상승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원가 상승으로 인한. 예. 네. 이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유가가 상승하는 거죠.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거야. 이 석유라는 거는요, 이 전반적인 모든 실생활 물품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게 석유예요. 네. 물건 가격에. 왜냐면 우리 이러한 옷도 다 석유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공장 돌리는데 석유 필요하잖아요. 음. 자동차 운전하는 데도 석유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석유인데, 이 석유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네. 홍 팀장님, 우리나라가 석유가 나오는 국가예요, 안 나오는 국가예요? 안 나오는 국가죠.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국가야. 네. 석유를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돼. 우리나라가 어떤 구조냐면은 해외에서 석유를 수입해 와가지고 그 수입한 석유로 뭔가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해외에 팔아요. 그걸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은 예. 많은 분야에 있어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물가 많이 올랐어요. 아. 한국도 물가 많이 올랐어. 왜 그런 것 같아요? 기름값도 올랐나요?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지금 기름값이 배럴당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배럴당 한 70, 80달러였어요. 네.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은 배럴당 100달러예요. 한 20% 더 올랐어. 네. 왜 올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뭐 침공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쟁 기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유가가 오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발발 심리라든지 또 산유국들이 미국이랑 러시아랑 중동의 오펙 국가들을 포함한 산유국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위도적으로 석유량을 안 늘리는 거야. 증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의 공급량이 항상 일정한 거잖아. 그러면 석유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 그러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들 돈 벌려고. 근데 그 화폐 가치,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양적 완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양적 완화를 했다 이꼬르 물가 상승 이게 아니거든요. 돈을 찍는 그 행위 자체가 영향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돈을 찍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는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결과값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고요. 어쨌든 그래서 홍 팀장님이라든지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인플레 그렇게 돈 찍어내면 인플레 오는 거 아니냐. 인플레 오는 거 아니냐. 물가 막 엄청 폭등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컵라면 하나에 100만 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컵라면 가격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는 거는 지금의 한 1000배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근데 홍 팀장님, 홍 팀장님 1억 받고 매월 국민배당금 150만 원 받는다 해서 뭐 컵라면 뭐 일주일에 하나 먹을 거 뭐 일주일에 1000개로 늘립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일주일에 하나 먹을 거 한 일주일에 2개까지 늘릴 수 있어. 2개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건 수요 측면에서 네. 인플레이션을 볼 때 그렇게 접근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생활비적인 측면에서 홍 팀장님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써요. 근데 1억 받고 150만 원 받는다 해서 그 100만 원이 갑자기 막 25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막 하루 만에 1억 원을 다 써버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100만 원에서 고작 해야 한 120만 원까지 늘어나겠지. 네? 그러니까 뭔가 상품을 사는 그 수요는
그 돈을 찍어서 공급한 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4천조를 공급을 했잖아. 네. 그 돈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돈들이 저는 어디로 갈 거라고 보냐면은 1억 원을 받았잖아요. 그 4천조 중에 일단 2천조는 가계부채 탕감으로 들어갑니다. 네.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 돈이 다시 그 중에 2천조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또 나머지 2천조가 있잖아. 그 나머지 2천조는 이제 뭐 그 물건을 사는 데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근데 주식시장으로 나는 갈 거라고 봐. 주식으로 많이 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돈의 대부분이. 라고 하면은 이거는 주가가 상승하는 거야. 네. 주가가 상승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은 주식을 발행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이 용이해지거든요. 주식을 통한 자본 조달이 용이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선순환을 가져오냐?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를 더 늘릴 수가 있어요. 네. 쉽게. 기업이 그럼 물건이 잘 팔리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 잘 팔리네. 시장 상황도 좋아. 돈도 많이 벌고 있어. 그럼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상품의 생산량을 늘리게 돼요. 늘리고 동시에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야. 더욱더 퀄리티 있는 제품들을 만들려고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를 하죠. 연구개발. 연구개발을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이게 또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선순환적인 작용들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저는 결정적으로 저는 그 이렇게 풀린 돈의 대부분이 물가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 그게 뭐냐? 바로 영성산업. 허경영 후보님의 영성산업으로 인해서 영성산업으로 그 돈의 대부분이 아마 해소가 될 거예요. 영성산업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허경영 후보님의 예를 들어서 우리 허경영 후보님이 축복 주고 그러잖아. 허경영 후보님 대통령 되셨어. 그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이 허경영 후보님 알아보겠죠. 네. 알아보고 막 한국으로 관광 오겠죠. 한국으로 관광 와가지고 뭐 축복 받고 그러겠죠. 대천사 받고 그러겠죠. 그렇겠죠.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4천조가 공급이 돼. 공급이 됐는데 물론 여기서 부채 탕감하고 남은 2천조 중에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가게 중에서는 이 돈을 갖다가 이 원화를 갖다가 달러로 바꾸려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국 측에서만 한국 국민들 측에서만 막 달러를 사재기려는 움직임만 있으면은 환율이 엄청나게 폭등한단 말이야. 달러를 원하는 수요만 많을 때. 근데 반대편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고.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 사람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 비범해. 외국인들이 이 사람을 알아본 거야. 오, 그래서 네.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한국으로 몰려오는 거야. 막 취임식에 막 하늘에서 내려와. 뭔가 이상한데 막 몰려온다는 얘기죠. 저 사람 한번 만나야겠다. 그리고 하늘궁에도 한번 관광을 와봐야겠다. 저 사람 만나러 한번 가봐야겠다는 거야. 그럼 한국으로 막 관광이 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와서 관광하려면은 얘네들 달러가 돈이 필요하네. 한국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막 팔아 제끼는 거야. 팔아 제끼고 원화를 막 사요. 한국 입장에서도 달러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그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쇄가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결론적으로 환율도 안정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좋은 풀이다. 네. 그럼 외국인들이 그렇게 원화를 막 샀어. 원화를 막 구했어. 그 원화의 대부분이 난 어디로 갈 거라 보냐? 하늘궁. 그게 결국에 다시 하늘궁으로 가. 네. 그래서 하늘궁에 가서 허경영 후보님이 막 돈을 막 버는 거야. 한 매년 한 1,000조 버는 거야. 전 세계 1위 거의 정부인데 정부 수준으로. 거의 정부 수준이야. 맞아. 그러면은 이 모든 게 말이 되죠. 거기다가 뭐 생일 축하금도 주고 출산 수당에다가 뭐 결혼하면 사면 이런 것도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 원래 그냥 돈만 우리나라가 양쪽 하나로 돈을 막 찍어낸다고 생각하면은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돈은 공급이 나서 흔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그게 미국과 한국은 동등한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 이게 손해고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를 사야겠다. 우리 돈은 점점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데 달러는 아직 가치가 그대로네. 그러면서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돈 푼댄다. 이거 그러면 한국 자국의 화폐 가치 엄청 떨어지겠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한국 돈의 가치도 엄청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외국 투자계들도 한국에서 대다수 이제 달러를 회수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제 거기서 김 팀장님께서는
하지만 우리에겐 영성 산업이 있다. 한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맞춰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그래서 허경영 후보님이 세계 최대 재벌이 되는 거야. 최대 재벌이 되죠.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세계 최대 재벌이야. 일론 머스크의 한 4배 부자가 되는 거야, 1년 만에.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0조야. 네. 왜냐면 1000조 벌면은. 근데 일론 머스크 지금 300조잖아요. 한 1000조 버는 거야. 근데 그래서 후보님이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거 대부분 내가 세금으로 낼 거다. 여기서 세금이 한 500조 들어가. 그럼 이거 다시 재분배해. 선순환. 그러면서 결국 허경영 후보님이 말하신 게 우리나라 1인당 GDP 10만 달러 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돈 걱정 없게 하겠다. 네. 맞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걸 또 다른 시각으로 말을 해보자면 만약에 양적 완화를 안 했어요.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야. 허경영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고 해. 그냥 삼선 정책만 하겠다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홍 팀장님,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원화량은 한정돼 있잖아. 원화량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한정된 원화를 구하려고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그 원화를 사재끼는 거야. 그러네.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돼? 나도 신인 만나야겠다. 축복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때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느냐?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달러당 900원, 800원, 700원, 600원, 500원. 원화의 가치가 점점 세져. 그러니까 양적 완화 안 하고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점점 세지면은 결국에 이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망가져요. 그렇네요. 네. 수출 망가지고 이게 또 경제가 안 좋아진다. 왜죠? 왜 수출이 망가지죠? 왜냐면은 원화의 가치가 비싸지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 한국 제품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해외 나갔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이 펜이 1,000원이에요. 이 펜이 1,000원이야. 외국에 팔았을 때도 1,000원이야. 근데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일 때는 네. 이거 팔면은 1달러 벌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환율이 달러당 500원이 됐어. 그러면은 이 펜이 외국 가격은 얼마예요? 2달러는 돼야지 수지가 맞네요. 2달러는 돼야지 수지가 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겠다. 타격을 받아요. 제품이 그렇군요. 비싸지니까. 그래가지고 이 환율을 갖다가 원의 가치가 너무 세지는 것도 경제에 악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님이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양적 완화 하겠다 하는 거야. 정말 완벽할 수밖에 없는데. 네. 와.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대통령 되고 내가 왜 계속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느냐. 이거 다 외국인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외국인들 내가 유입하려고 그런 거다. 이거는 진짜 멀리 보는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 국민들 봐봐요. 왜 저런 거 말하냐? 특히 우리만 해도 그래. 우리 허경영 후보님을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도 왜 영적 발언 계속하냐?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정책만 해라. 그러시는데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점점 쌓여서 그게 우리나라를 정말 강성하게 해줄 나중에 엄청난 그 수단이 될 수 있겠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메시아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막 영성산업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축복 주는 게 이게 그러면 홍 팀장님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이렇게 축복 주고 대천사 주는 거 이게 GDP에 포함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죠. 포함되는 거지. 왜냐 서비스잖아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건 아니지만 뭔가 영적으로 뭔가 기호를 넣어준 거잖아요. 마치 노래를 불러준 거가 비슷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GDP에 포함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매년 하늘궁에서 이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받는 그 규모가 1,000조야. 이거 그대로 플러스 GDP 플러스 1,000조야. 한국의 GDP가 2,000조에서 갑자기 3,000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러게요. 네. 전 세계 돈이 점점 여기도 쏠리면서 네. 여기가 세계 통일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나중에는. 그러니까 돈이 막 쌓이는 거야. 돈이 막 쌓여가지고 돈을 주체를 못해. 그러니까 이 돈 주체하지 못하잖아요. 돈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통일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도는 돈을 갖다가 몽골의 뉴딜 정책해. 황사 정책. 황사 정책을 한다고 여기에 쌓여 있는 돈을 갖다가 이제 그 건설 기업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야. 너네 황사 이거 뉴딜 해라. 그래서 돈을 계속 풀어. 몽골의 GDP 올라가. 몽골과 통일해. 일본과 통일해.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아마 맞아. 그리고 이 제도를 본 많은 나라들이 이 국민배당금 제도를 따라하고자 하고 이렇게 시행할 것 같아요. 예. 예전에 허경영 후보님께서 새마을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정말 엄청난 그 업적을 거두니까 그걸 또 배우려고 동남아나 중국에서 많이 와가지고 새마을운동을 배웠듯이 국민배당금 제도가 시행이 되면 여기에 영감을 받은 많은 또 국가들이 와서
이걸 또 따라서 시행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도치 않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오늘도 홍조경 팀장님이랑 김 팀장이 양적 완화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다 영성산업 얘기까지 너무 재밌게 나눠봤네요. 예.